안녕하세요. 김남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실용글쓰기 검정 시험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7강 글쓰기의 실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지금 7강 글쓰기 실제인데요 하면서 저 사람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를 보고 열을 알지는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서 또 일상을 살면서 하나를 보고 3개 정도를 아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가 있어요. 좀 전에 뭐라 그랬죠? 7강 글쓰기에 실제 해놓고 저 사람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예측하는 거죠. 이게 추론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을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상의 강의 듣기라든가 여러분들의 다양한 문제를 푸는 데도 활용해 보는 거죠. 일단 글쓰기에 실제하니 그 다음에 목차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목차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더라 하면서 그 다음 단계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3가지를 생각합시다. 항상 중요한 것을 생각하라. 무엇을 하시든 간에 지금 나한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2개나 3개를 함께 보자.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3개는 적어도 함께 보는 연습을 합시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하나를 보고 열을 알 수 있는 어떤 경지에 다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번째가 뭐였냐면 의도와 목적에 알맞도록 하자. 이 3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이 제가 쓴 이 책을 들으면서 또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실제로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글쓰기의 실제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글쓰기의 실제는 직무적 글쓰기이고 그 다음에 이 시험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강의 듣기가 쉬워지고 시험 볼 때도 예측하면서 읽는 것들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직무적 글쓰기 이 부분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 7강, 8강을 통해서 사실은 2개의 강좌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실제에서는 전체의 2분의 1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거죠. 중요도 생각, 함께 생각하기, 의도와 목적 읽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할 거예요. 정보 전달 글쓰기, 제안 설득하는 글쓰기를 할 텐데 여기를 보시면서 다음 강의에서 하고 있는 것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관계 생각하기, 함께 생각해야 제대로 보는 것이다. 그거 잊지 맙시다. 그러면 다음에는 당연히 이게 나오겠죠. 일러두기 보기. 우리가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이거 굉장히 많이 봤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한번 보고 외울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 앞에 있든 없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시험 보시면서 이 표가 여러분들과 함께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일단 봅시다. 검정고의 급수 문항의 구성을 보면 직무글쓰기가 있는데 객관식이 25문제다. 전체 50문제에서 25문제이니 이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고요. 다음 강의나 다음 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이것이 산술적으로 2분의 1이지만 그거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관식도 5문항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현직자분들 지금 현재 자기가 업무에 있는 분들은 여기서 조금 흐뭇해 하셔도 좋습니다. 현직자분들은 언제나 자신이 시험을 본 것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시험 자체에 대해서 위축
위축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위축되시는 경우가. 그런데 말이죠. 직무 글쓰기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시험에 나올 줄 몰랐지만 여러분이 일상에서 예산선이, 기획선이, 보고선이 등등들을 했던 것들을 이 시험에서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시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현직자 아닌 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을 다잡으세요. 어떻게? 나한테 익숙한 시험이 독해와 글쓰기와 관련된 것이고 독해와 글쓰기와 관련된 것처럼 에너지를 쓰면 안 되겠구나. 그러나 논의 대상이 긴 예문인가 아니면 실제에서 사용하는 문서인가가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팩트 중심의 사고, 팩트를 중심으로 추론하는 사고, 그리고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원리는 그것을 일상의 예문으로 보느냐 아니면 직무 글쓰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원리를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현직자분들이든 현직이 아니신 분들이든 꼭 기억하세요. 아까 얘기했죠. 중요한 것 중심으로 함께 보세요. 그 다음에 의도와 목적을 읽으세요를 중심으로 좀 크게 거시 구조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죠. 일단 직무 글쓰기가 도대체 무엇이냐를 생각했을 때 보세요. 상황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은 실용 글쓰기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뭐였어요?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글쓰기고 의도와 목적은 언제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서 글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직무 글쓰기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 다양성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상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보시면 기한서, 계획서, 제안서 뭐 이런 것들 다 각종 보고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익숙한 프레젠테이션, 연설문, 제품 설명서, 그 다음에 이메일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직무 글쓰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직무 상황에 따라서 익숙한 어떤 글쓰기 유형도 있고 그렇지 않은 유형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별 직무적 글쓰기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을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을 다지는 게 중요해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내가 지금 시험에서 보고 있는 유형이 난생 처음 보는 유형일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관여하는 원리는 다르지 않다. 이 점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상황별 직무 글쓰기의 종류와 그 다음에 일반적인 글쓰기 원리를 서로 약간 융합해서 그 다음 논의를 진행해 보기로 하죠. 일단 지금 이 장이 뭐였냐 하면 정보 전달 글쓰기하고 제안 설득하는 글쓰기였어요. 사실은 정보 전달 글쓰기하고 제안 설득하는 글쓰기에서 이런 말들을 할 때 가장 익숙한 용어가 설명문입니다. 하나만 보지 말자 그랬어요. 설명문이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뭐가 떠오르셔야 되냐면 당연히 논설문이라는 말이 떠올라야 되죠.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4년 이내인 분들 또는 뭐 5년이라도 상관없지만 취업 준비생들은 오히려 설명문이나 논설문이라는 말이 훨씬 더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 이것이 고등학교 용어거든요. 그래서 설명문이라는 것은 이해를 위한 글이고 그 다음에 논설문이라는 것은 설득을 위한 글이다. 이것이 학교에서 작문 교육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설명하면 이해가, 그 다음에 뭐 논설하면 설득이, 이게 자동화되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논설문이나
설명문이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학교에서는 설명문하고 논설문이라고 배웠는데 사회에 나오면 설명과 논설문이란 말을 들을 일이 없다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는 설명은 무엇과 관련되냐면 조금 전 슬라이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여기에만 집중하면 무엇인가를 왜곡하고 있는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랬죠. 바로 앞에서 뭐를 봤냐면 상황별 직무글쓰기 했잖아요. 학교 안에서의 삶은 이해를 위한 설명문, 그 다음에 설득을 위한 논설문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학교 바깥의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좀 더 복잡하게 얽혀있죠. 그래서 이런 설명문적 요소와 논설문적 요소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어요. 아주 순수히 설명만 하는 글도 없고 그 다음에 순수히 설득만 하는 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명문과 논설문이라는 이분법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거기서 한 칸 더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의 질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땐 설명문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이것이 실제 글에서 어떻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가의 문제를 다음 강의에서 더 구체화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명문의 요소 했을 때 언제나 지금 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보았던 것하고 함께 논의하라고 했을 때 설명문적 요소는 우리가 앞서서 글쓰기와 사고라는 얘기를 했을 때 무엇과 관련되겠습니까?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답하실 수 있는데 답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입이 안 떨어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답이 안 떠오르면 쓰기라도 하세요. 설명문은 여러분이 이전에 배웠던 사고와 연결시킨다면 특히 무엇과 관련되는가? 사실적 사고겠죠. 제가 팩트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거듭거듭 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선생님 팩트 중심적 사고가 제일 쉬운 게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생각보다 실용글쓰기에서 팩트, 사실적 사고, 보면 알 수 있는 사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판단하고 이런 연습이 생각보다 덜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팩트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한데 액면 그대로라고 말하죠. 사실 그대로라는 사고를 말하는데 그것이 사실적이고 객관적이고 그것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 위로 올라가게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고 간결해야 돼요. 명료해야 돼요. 지시적 의미, 다이렉트라고 하죠. 보자마자 알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고 의미 있는 주제를 말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설명문의 요소고 지금 현재 이 아이는 설명문의 요소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달리 해석하면 설명문의 요소는 어떻다? 사실적 사고에 기반한 것들이 높다라는 얘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모두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복잡하지만 사실적 사고에 기반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액면 그대로 읽는 것이 중요해요. 설명문이 라고 생각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만 생각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글이 뭐냐 하면은 약품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데카소를 샀어요? 이거 PPL인데요. 마데카소를 샀더니 안에 제품 설명서가 있어요. 그래서 먹지 마시오. 이렇게 됐을 때는 안 먹어야 되는 거죠. 요런 어떤 액면 그대로인 글쓰기는 사실은 설명서류들 설명서류들 더 두꺼워지면 매뉴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설명문인데 우리가 사회에서는 매뉴얼이나 설명서를 설명문이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회에서는 조금 더 아주 세분하게
이렇게 상황별로 문서의 이름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직무 글쓰기가 자그마치 전체에서 2분의 1이나 차지를 하니 이것 자체는 기출문제로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죠. 제가 기출문제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운전면허 시험 아닙니다. 그러니 답을 보면서 문제를 푸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질 않아요. 답을 보고 문제를 풀면 내가 그 문제를 아는 것 같습니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답을 가리고 풀 것.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요? 똑같은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유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답을 가리고 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체를 다 보기 전까지 이걸 1, 2, 3, 4, 5라고 쳤을 때 우리가 1, 2, 3, 4, 5를 다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앞에 번호를 체크하지 않는다. 왜요? 그렇게 되면 제가 3번을 보고 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제가 고른 건데도요. 4번을 보면 이 아이가 3번보다 훨씬 나아 보인단 말이죠. 이거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얘가 맞는 것 같아. 뒤에다 표시하고 여기 이상해. 물음표 치고 두 개 비교했을 때 오잉 해놓고 두 개를 가르면서 전체 다를 보고 요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좀 시간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크게 함께 보는 것이 시간 전략에 더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는 뭐냐 하면요. 사소하고 미세한 것에 너무 깊숙이 빠져들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크게 생각하고 함께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정하기 위한 전략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정하기 위한 전략 이러면 우리 앞서서 뭐가 기억나나요? 글다듬기가 있었네요. 이렇게 종류별 글쓰기를 달리하면서 요거 자체가 지금 설명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고서일 수도 있고 심지어 자기소개서일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수정 전략으로 잘못된 것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적 글쓰기다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논의 대상이 뭐다? 논의 대상이 직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글쓰기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사고는 글쓰기는 사고랬죠. 여기서 사용되는 사고는 다 우리가 앞서서 그렇죠. 5강, 6강에서 배웠던 사고, 글쓰기와 사고와 관련돼 있고 특히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야 되는가는 전체에서 큰 원리로 작동하므로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얘랑 아래를 같이 보고 얘랑 이 아래를 같이 보아야 된다. 그래서 위에 거를 보고 어떤 결론을 내려서 아래에서 찾으면 찾아져도 문제고 안 찾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 이 결론이 나의 주관적 결론이기 때문이다. 객관성이라는 말의 포인트는요. 내가 얘를 A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A라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객관성이에요. 그러니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시험 출제한 사람의 생각 그리고 시험을 채점하는 사람의 생각과 같아야 사실적 사고, 설명문, 그 다음에 제품 사용서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적 사고를 높이는 힘 최대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의도와 목적에 맞는 것을 함께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의 주관성이 내 생각이 막 틈입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 살면서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남에게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의 생각과 구별해야 되겠죠? 그죠?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래야 내 생각이 부각되는 거죠. 항상 생각하세요. 객관성을 담보로 한 나의 생각이 통하는 사고가 될 수 있다.
늘상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설을 써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얘기했던 것들이 여기에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의 관계가, 그러니까 위에 놓이는 생각과 그 아래에 놓이는 생각이 일관된 구조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 두 가지.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 구조다. 이 주제와 구조가 핵심어를 중심으로 잘 체계적으로 구성된 것이 글이다라고 했을 때 항상 이런 상위 항목, 하위 항목의 문제들은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용어들이 되어야 되고요. 당연히 쉬운 용어로 왜요? 독자가 대중이니까요. 그 다음에 간결해야 돼요. 명확해야 돼요. 너무 쉬운 말이죠. 그런데요, 이 쉬운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끝이 없거든요. 이걸 더 간결하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사고가 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간결성과 그 다음에 전문가인 제가 생각하는 간결성, 김남미보다 뭐 더 뛰어난 활동을 하는 사람의 간결성의 차원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최대한 간결하게 하는 연습을 위해서라도 남의 어떤 성과물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비슷한 방식으로 가보죠. 일단은 사실적 사고를 했어요. 설명, 이해를 위한 글쓰기는 특히 사실적 사고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래프, 표, 그림에 대한 해석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난 첫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은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만 중요한 것을 뽑아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표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정보들이 무게가 다 같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의도와 목적에 맞게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어야 여러분들의 성취,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표에서 제목이 중요하다. 표 제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표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 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보는데요? 제목을 가지고 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목 놓치시면 안 돼요. 인근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이것이 사실은 이 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것들을 보면서 얘를 체크하는 거죠. 하나예요. 그죠? 이게 두 번이에요. 요것이 세 개예요. 적어도 세 개는 가지고 한꺼번에 문제를 풀 것. 요렇게 하면서 이게요. 얘를 여러 번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해심이 깊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착해서 얘가 답 같아요.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될 수 있으면 세 개를 한꺼번에 보면서 1, 2, 3, 네모 1, 2, 3을 한꺼번에 보면서 빠르게 체크해야 돼요. 그죠? 많은 것 같아. 그죠? 2배 이상 늘은 것 같아. A인, O인, 그죠?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가 틀렸는지를 명확하게 하면서 이 아이들을 다 비교하면서 O잉이 있고 X가 있으면 당연히 X겠구나. 이렇게 상호 비교를 하는 연습을 할 것.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편법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사고하는 방법이다. 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적 사고가 중요하다. 이 점을 기억을 하시고요. 기출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또는 이미 시험을 본 사람들이 당황하는 건 뭐냐면 문제가 이렇게 쉬워도 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쉬워도 돼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기출문제를 바깥에 앉아서 풀었을 때의 상황이에요. 사실적 사고가 뭐예요? 액면 그대로 보이는 대로 객관적으로 시키는 대로 푸는 게 사실적 사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바깥에 있을 때는 문제 너무 쉽잖아.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비교하면 얘구만. 이렇단 말이죠. 근데 시험에 들어가면 말이죠. 일단 나는 이 시험을 잘 보고 싶어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오잉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생각보다 문제가 쉽다. 하지만 그럴수록에 내가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보실까요? 임차계약서예요. 오잉. 그렇죠. 우리가 설마 임차계약서 같은 거를 쓰게 될 줄이야. 근데 말이죠. 임차계약서와 같은 것들이 잘못 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재산상의 손해, 여러분의 명예의 손해, 심지어는 소송까지도 간단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실용글쓰기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쵸? 이걸 보고 나 임대차 계약서 잘 모르는데 이런 생각할 틈 없다니까요. 그쵸?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쓰든 안 쓰든 지금 써봤든 안 써봤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적 사고에 기반해서 문제와 그 다음에 이것을 함께 보면서 이걸 통해서 저걸 배워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기를 쓰는 것과 같이 이상해. 이럴 리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업무 결과를 기록하는 문서 이 틈에 이게 보고서구나.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시험 볼 때는 보고서 이런 생각하지 말고 X를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업 내부의 경영 개선이나 개혁 변화를 목적으로 무슨 기업 내부야 아니잖아. 이렇게 자기가 정확하게 확실히 아닌 것들을 X를 하면서 푸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속이나 거래상에 이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얘네들에 비해서 3번을 보니까 얘네들에 비해서 비슷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론 내리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밑에 거를 보는 거예요. 채권에서 채권 관계를 채권이라고 봐요. 그죠? 그럼 여기 채권인가? 그죠? 그죠? 임대보증금, 이게 채권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 오잉? 그죠? 그러면서, 그죠? 합치, 이러면, 그러면 이제 얘랑 두 개를 비교하면서 답을 고르면 되겠구나. 단, 밑에 걸 봤더니, 이건 논설문이니까 아니구나.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디로 집중을 해서 3과 4를 집중해서 비교 검토하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답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내 답이 진리다.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요? 내 답이 더 나은가 그렇지 않은가는 언제나 뭐와 관련되어 있다? 무엇과 비교하는가와 관련되어 있어요. 비교 대상에 따라서 그것이 우월한지 열등한지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 점을 명심하세요. 이거 보세요. 임대인의 계약하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아이가 지금 유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귀찮은 일이에요. 사실적 사고의 특성은 굉장히 쉬운데 굉장히 귀찮아요. 아주 액면 그대로 비교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고 명심할 점 시간을 너무 들이시면 안 됩니다. 일단 주관식을 볼까요? 주관식 역시 생각보다 쉬워요. 협약서죠. 이런 문서들이 나올 수도 있구나. 문서를 보고 기막혀 하실 틈이 없다고요. 그쵸? 어떻게 일단 빨리 보세요. 조건이 나왔네요. 주관식은 조건과 예문으로 푸는 거다. 조건 나왔죠? 자료 1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라. 이러면 얘를 다 포함하라는 거고요. 이거 봐요. 이 협약은 본다와 같이 한 문장으로 쓸 것.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지 밑에 써 있어요. 이 협약은 그리고 본다 이렇게 써두세요. 그럼 여기만 채우면 되는데 그게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래요? 여기 나온 걸 써라. 얘를 반영해서 앞뒤 맞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너무 기가 막히게 쉽습니다. 뭐가 어려운 거죠? 난생 처음 보는 예문들이죠. 난생 처음 보는 문서라 할지라도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난생 처음 보는 것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문제 자체는 조건에 따라서 그대로.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응시하시는 분들하고 대면으로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문제를 풀으라고 시간을 실제로 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볼 때, 볼 때 이게 맞다 이러면 이렇게 쉬워도 되는 겁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시험 문제 풀 때 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때 이전과 이후의 생각을 비교해 보세요. 그렇죠? 아하, 이런 거구나 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쉽지만 낯선 거다. 명심하세요. 낯선 것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일단 설득 제한하는 글쓰기 논설문들이죠. 그렇죠. 이게 대표적인 어떤 것들인데 일단 여기서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얘기할 텐데 약간 겹쳐요. 8강에서도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등학교 때 논설문이라는 걸 배웠는데 직장에서는 논설문이란 말이 안 나온다. 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득하는 글은 중요한 거. 설득만 해서는 설득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설명과 설득이 그렇죠? 잘 어우러져야 설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계가 언제나 서로 넘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용 글쓰기에서는 이 두 가지의 어떤 경계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꼭 읽어보세요. 왜 읽어보라고 하느냐? 익숙해지라고요. 외우지 마세요. 이거보다 훨씬 많은 얘기들이 있고 이걸 더 간결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 강의나 여러분들 강의들을 하면서 그냥 모아놓은 거니까 일단 익숙해지도록 속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 똑같아요. 슬라이드의 문제점을 가장 잘 지적한 것은 갈아 끼우는 거죠. 이게 슬라이드의 문제점이라면 예를 들어서 아래 광고문의 문제점일 수도 있고 자기소개서의 문제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고서의 문제점일 수도 있고 초대장의 문제점일 수도 있죠. 이렇게 계속 갈아 끼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목이 중요하다. 제목을 가지고 이 아이를 보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제목과 그 다음에 표와 예와 함께 삼위일치로 보면서 확인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보고 앞서서 봤던 슬라이드의 특성을 외워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원전의 제목이 적절히 인용되지 않았을 때 제목이 이게 원전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출처와 연도 있나 없나? 출처와 연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풀면서 하나하나를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 세 가지 생각하세요. 중요한 거. 관계 함께 봐라. 적어도 세 개는 봐야 된다. 의도와 목적 생각해라. 문제랑 그죠? 아래 거랑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는 것 자체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나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관식 역시 마찬가지예요.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바꿔놓은 건데 주관식을 보자마자 우리의 목표는 주관식 500점이었어요. 보자마자 무슨 생각한다? 예문과 조건에 입각해야 되고 이 조건이 채점 기준이므로 조건에 맞춰야 한다고 했어요. 각 항목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 했다는 거죠. 3개의 문장으로 써라 했죠. 그러면 문장 3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도 돼. 시험 치실 때는 얘기하지 않으면 요 번호 넣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건에 맞췄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규범을 지킨 문장이 되게 할 것 하면 요 두 가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3개의 문장으로 떠오르는 걸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 앞서서 외우지 말라면서요. 그죠? 이 문제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일단은 표 그래프에서 이러세요. 그리고 이상한 게 보이죠?
전년도, 전전년도, 금년도 이거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연도 표기가 객관적이지 않다. 이러면 연도 표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제목이 뭐뭐하지 않다. 이러면 되고. 그러면 이제 시선을 자꾸 탁탁탁 돌리셔야 돼요. 그래프에서 연도하고 제목 봤어요. 그러면 이것 텍스트와 그래프의 관계가 명료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데 이 문제들이 어렵다라는 평이 나와서 요거보다 조건이 더 상세화됐으니까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설명하는 글쓰기, 설득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설명하는 글쓰기, 설득하는 글쓰기란 말을 안 쓰고 뭘 썼죠? 그죠? 우리가 뭘 했어요? 정보 전달하는 글쓰기, 이해를 위한 것, 설득 제안하는 글쓰기 이렇게 완화시켰죠? 왜? 설명문과 논설문이라는 거 이렇게 설명과 설득 이것이 그렇게 간결하게 나뉘는 게 아니라 상황에선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로 얽혀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것들은 일단 아예 직무 관련 글쓰기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전달이라던가 제안 설득이 실제 문서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이번 강의 방식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실제 글쓰기를 더 보기로 하죠. 감사합니다. 김남미였습니다.